줌으로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이은미 원장님하고 법과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 텐데 저를 불러다가 자기가 호스트하고 저거 강의를 하라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앞에 그 강의하신 정경훈 교수 저희 동기인데요. 제가 89년 졸업해가지고 국가대학 편입하고 있으니까 한 2년인가 3년 뒤에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 친구는 형법 박사하고 한양대를 갔고요. 저는 민법 석사까지 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민법 박사를 들어가서 국가대학에서 그냥 자리 잡을까 생각했고 고시 공부도 조금 했을 때 산업시험 인원이 막 늘어날 때라 두 개 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법의학 박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과정도 직접 재산권을 했는데요. 논문은 못 썼습니다. 논문이 안 돼가지고 수료만 했는데 요새 같으면은 논문 안 쓰고 수료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긴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작품이 아니고 무슨 자기의 무슨 뭔가 잔존물처럼 돼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참 범죄 사실 추적하면서 자꾸 뒤집니까 세상이 굉장히 듭니다. 앞에 우리 정경훈 교수 강의 잘하는데 아마 지겨우셨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현실 감각이 점점 떨어져서 저보다 또 훌륭한 후배도 있는데 저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고민인데요. 저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요점만 중심으로 해보죠. 제가 옛날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뭐가 좋을까 해서 한번 사진을 뽑아봤는데 이게 저기 북극에 있는 빙산이에요. 빙산. 위에 있는 게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그래서 영어로 이제 claims are the tip of the iceberg라고 적었는데 저 이제 법적인 뭔가 이 분쟁 청구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비추어 봤을 때 의료 행위에서 실제로 나타난 어떤 의료 가오나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 법적 분쟁까지 가는 거라고 하는 얘기죠. 아주 정확히 비유를 내보면 그 빙산의 일각보다도 더 작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 삼각형으로 그래서 빙산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환자가 인식한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법적인 쟁점, 리티게이션 소송을 가는 경우는 5% 이하가 안 된다 그러고 그거 밑에 의사가 잘못했는데 하고 인식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의사도 모르는데 뭔가 잘못되고 넘어간 것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사실은 밑에 묻히게 되고 이런 것들 결국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논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환자를 볼 때 그렇게 의료 소송을 거부해서 환자를 보면서 뭔가 의료행위에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역이 있고 거기 옆에 보면 윤리라고 하는 또 영역이 있고 훨씬 더 이제 넓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보고 의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긴 해야 돼요. 너무 이제 이 의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무섭게 생각하면 의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되게 경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코 본인이나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초기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스트릭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스트릭트하게
얘기를 하면 그걸 잘 새겨 들으면 되는데 거꾸로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더 자기의 사고 유연성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와의 관계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건 옛날에 만든 슬라이드인데 웨스트 버지니아의 의사들이 그 소송과 관련된 인슈런스 코스트, 의사 배상 책임 배상 보험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의료비 자기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응급실 의사들이 그 파업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놔두고 파업을 하고 거리에서 프로테스트 한다. Rising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Cost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료 소송, 특히 민사 소송은 그 액수와 관련돼서 사실은 미국에서 그 의료 체계, 의료 행위의 행태에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제 크게 화두가 됐고,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그 변호사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수익이 높은 그런 파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변호 파트가 몇 개 있는데, 예컨대 월가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뭐 금융관계 소송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것도 돈이 많죠. 근데 그거는 돈이 많으면서 상당히 법이 어렵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일하는 자체도 하이 퀄리티라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액션 같은 것도 있고, 단체 소송, 환경 관련돼서 단체 소송에서 뭐 집단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요거는 이제 병원 상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퓨너티브 데미지라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데 이거 이제 도입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특별한 부분에서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액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죠? 맥도날드 에서 커피 뜨거운 걸 쏟았더니 몇백만 불을 받았다. 뭐 그런 거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하이 퀄리티의 소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체이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뉴욕에서 앰뷸런스가 가면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사고 났으면 그 한다든지. 그래서 앰뷸런스 뒤를 뭐 스케이트보드 딱 쫓아간다든지. 앰뷸런스 체이스라는 말도 있고, 또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사들이 오가면서 하는 말들을 스파이처럼 듣고 소송한다고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 저기 말 조심하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80년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돈을 내면 그 다음에 인슈런스 코스트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큰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래전에 본 논문인데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 미국의 초봉이 한 30만 불 정도 된다면요. 근데 이제 이니셜로 하는 인슈런스 코스트가 1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사고하고 똑같은데 이게 첫 해를 잘 넘겨서 내려가면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버티는데, 내가 처음에 첫 해 사고를 치면 한 60%쯤 올라가고요. 또 두 번 사고 치고는 이제 한 80%, 90%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내 두세 번 의료사고가 나면 이 보험회사들이 두 번, 세 번까지 받아주다가 그다음부터는 그 손해책임 배상, 인슈런스 자체에서 가입을 거절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사고 많이 나면 거절하잖아요. 보험이 손해니까 그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이 없으면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텐딩 시스템인데 어텐딩 시스템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어텐딩 시스템으로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그냥 거기 가서 프랙티스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하면 어텐딩 호스피탈하고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시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젊은 때 대출돼가지고 그래서 시골 가서 간판에다가 노인슈런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프랙티스하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업이 없거나 의사가 이상하게 놀고 있거나 뭐 이렇게 노숙자 의사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데미지 캡이라는 걸 씌운 거예요. 데미지 캡.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에게 한정을 하자.
그래서 그냥 50만 불 정도로 하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온 거예요. 주마다 이제 다른데 한 50만 불 정도 보면 되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주는 주에 데미지 캡을 씌우기도 하고. 근데 환자 측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 권리 침해다, 권리 침해다 이렇게 소송도 하고 또 그게 오바마 때도 데미지 캡을 씌우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고요. 이런 방법도 생기고. 근데 그거는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그 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도 각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데미지 캡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데 뭐 대표적으로 텍사스 같은 데는 굉장히 손해배상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제 인슈런스 코스트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메디컬 피가 올라가는 거죠. 진료비가.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의 의료비가 비싼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대법원에서 의료소송 관련돼서 통계를 냈는데 쭉 올라가는 추이였고요.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 보면 이것도 좀 올라가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느냐 이제 언젠가 이 플라토를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만 통계를 냈으면 그 플라토를 볼 텐데 이게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통계가 좀 흐려졌습니다. 흐려져서 사실은 강제 조정 같은 것도 지금 들어오고 그래서 플라토가 안 생기고 그래도 조금씩 좀 증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서 인사 판례는 이론하면서 거기 중간중간 나오는 판례 설명하고 뒤에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사례를 좀 넣어봤습니다. 저도 이 슬라이드 만들면서 이제 좀 봤는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조정 중재원 쪽 액수가. 그렇죠? 평균 성립 액수라 그랬죠. 평균 성립 액수가 1,167만 원, 그렇죠? 1,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조정으로 갔을 때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건수는 뭐 1,000건이 안 되고 총 액수는 뭐 얼마냐면 100억 정도 지금 나온 상태죠. 그다음에 의료 분쟁 사고 분쟁 그 과별로 보면 외과가 이렇게 쭉 있는데 처치 수술 이쪽에 이제 조금 퍼센티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마취 근만 내시경 쪽이 있는데 처치 수술하면 수술 쪽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정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뢰 그 선정 의무가 많이 인용이 되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분쟁의 증가 원인은 의료 혜택이 일반화되면서 절대적으로 지금 의료 혜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의료 분쟁이 증가하니까 이게 어떡하나 그러는데 이게 이들 보면 분모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많이 옵니다. 10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 건이 생기는 거랑 100명의 환자를 보면서 5건이 생기는 거면 건수로 보면 한 건인데 5건이 있으면 퍼센티지 보면 10% 5%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의료 혜택의 증가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증가하고 그다음에 분쟁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거 비교는 좀 못해요. 근데 추정컨대 의료인 자체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권리식이 증가하니까 조금만 뭐 문제가 생겨도 이제 만족 못하는 거죠. 네, 다른 뭐 내용 중에 하나가 의료 환경의 변화다 이렇게 되는데 환자하고 인간관계 맺는 게 더 어렵죠. 동네병원도 그렇고 주치 관계 아니면 사실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일반 이론이라서 좀 설명드리는데요. 의사-환자 관계 모델이라고 제가 엠마뉴엘이 부부입니다. 엠마뉴엘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의료를 전문 영역을 되게 많이 썼어요. 사회학자들. 의사-환자 간의 모델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제일 위가 이제 전문가 우선주의라고 해서 이거 파터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파터널리즘에서 이제 파터널이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게 부권주의라고 아버지 부자를 써서 부권주의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또
두건주의라 그러면은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그렇게 두건주의란 말 잘 안 쓴다고 그냥 파터널리즘 이렇게 하는데 간섭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전문가가 환자의 관계를 모두 알아서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거사 됩니다. 그다음에 맨 뒤쪽에 보면 인포머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 제공형입니다. 이거는 자율성 우선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동적으로 했는데 환자한테 정보를 주고 환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설명 의무를 다한 거 아니냐. 설명 의무가 이제 굉장히 강조됐을 때 이제 반동적으로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양극단에 있고 대개는 이제 인터프리터티브라고 해서 해설을 해주고 환자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타입하고 그다음에 딜리버러티브라는 숙고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두 가지가 이제 중간 형태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환자가 조금 의사에게 의존성이 강하고 뭐 복잡한 내용이면 숙고능력이 좀 더 맞을 거고 환자가 지적 능력이 높고 그다음에 자율성이 강한 사람이면 해설하는 정도도 좋고 그런 식의 중간 형태의 모델이 사실은 현재에 맞는 겁니다. 제가 그린 이 그림은 그 형평 저울 같은 거예요. 중간에 시소 같기도 하고. 근데 그맨 양극단에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의 자율성이 있고요. 그 분류는 양극단의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현실의 대부분은 중간지대입니다. 이거 회색지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중간지대가 사실은 의료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그 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가면 편해요. 그러니까 전문성 위주로 한다 그러면 전문가만 결정하면 되고 법적으로 자율성 위주라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내기좀 좋은데 절대 법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항상 중간 영역에다가 놓고 각 사례별로 이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는 사후에 갖다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환자 직접 보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사전 판단이 틀리면 나중에 사후에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리갈 마인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적인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률가들이나 일반적인 그 논리적 사고가 어떤 사고 방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결론에 이르는가 하는 것들을 그 연습해보고 배워보고 이렇게 해봐야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이 있고 법 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뭐 법문 해석이 있고 판례가 있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은 큰 볼륨이고요. 그 볼륨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라는 것을 들어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포섭이라고 하는데 그 작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건 전문가주의하고 자율성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의료행위 상황에서 이걸 판단해서 어떤 거를 맞춰줘야 되느냐가 반대의 원리가 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뭐 90% 이상이겠지만 10%에서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 조문 해석과 사법조치 연구 이렇게 했는데 일반법 얘기 끝났고 민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에 관한 법 중에서 한 가지 영역입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고요.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포커스는 두는 건 손해배상입니다. 형법은 형벌이죠. 형벌. 형벌이 아까 설명한 과실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이제 의료행위와 관련된 거고 그 외 고의법으로 낙태나 허위증명 작성 등 여러 가지 의료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보건의료법, 의료법 이런 겁니다. 사행과 공적 기관 간의 어떤 관계를 다루는 법인데 이건 의료 의사 면허와도 관련돼 있고
공적인 각종 의무, 진료라든지 실무 이런 것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벌이라고 해서 징역과 벌금이 가능하고 행정형법이 가능하고 행정벌 같은 과태료 무너지는 취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법을 어기면 나쁜 놈이니까 처벌을 한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또한테 가든 성주한테 가면 통틀어서 나쁜 놈이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본장을 100대 맞고 집안에서 뭐 재산을 몰수하든지 뭐 돈을 뭐 얼마 내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현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다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듯이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 뭐 형사 책임, 행정 책임, 민사 책임 이렇게 있고 그 바깥은 윤리적 비난으로 볼 수 있는데 법적 책임에서 민사 책임이 제일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기 좋게 한 번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한 번에 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럽니다. 우리 병원에 갔을 때 내과 갔다가 환자가 다시 수술 받으면 외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요새 합동 진료 이런 거 생겼죠. 그런 거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서류도 가야 됩니다. 변호사들도 다 자기 전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요. 민사 책임을 설명할 때 일단 법률관계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성이라는 건 우리가 위임계약이라는 형태로 규정합니다.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그냥 전문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한테 오는 거나 뭐 법률가한테 사건을 맡기는 거나 뭐 집을 지을 때 건축가한테 막 하는 거 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기본적으로 그 전문가한테 믿고 맡기는 계약이니까 전문가의 전문 지식에 의한 재량성이 굉장히 많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고요.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사가 있어서는 그 치료 특권이라고 하는 테라피틱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나타난 형태인데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역사적 반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테라피틱 프리빌리지의 반대말이 이제 전달자 의료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게 나치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게 나치가 얘기하는 의학 실험에서 이제 볼런타리 컨센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의학 연구에까지 이제 걸쳐서 자기결정권 보호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 중에 하나가 의료행위는 굉장히 폐쇄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수술실 사고에서 주로 얘기하지만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그 전문성 영역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의료계가 환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원고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항상 논의가 되죠. 그것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저는 봐요. 다음 병을 충돌의 항사성인데 이것도 조금 다른 법률의 특성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이 하는 사형이 해당하거든요. 굉장히 그 사형이 나가는 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지금까지 문제되고 사형은 되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고 뭐 이러고 그러면 사형제가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헌법상 권리로서 생명권은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데 병원에서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일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우리 루틴에서 이루어지는 죽고 사는 건 사실 뭐 우리 얘기 아니라 하느님한테 면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전문 분야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료법률 관계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면 의료법률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계약.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계약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환자가 언제 계약서 쓰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이 계약 관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사무관리, 응급실 뭐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인에 의한 그 계약과 같은 관계는
반드시 이 글로 써서 계약서를 쓰는 그런 준비한 법은 다릅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 그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사무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과 자율성의 충돌인데 문제는 전문성을 인정할 때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보호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지위. 전문가로서 환자의 이익을 보호해라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디스차지 어게인스트 메디컬 어드바이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다음 환자 자율성을 보호해라 그랬으니까 미성년자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게 법정 대리인들. 이렇게 이제 책임을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건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특성은 이게 하는 채무, 수단 채무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죠. 결과의 완성을 내용을 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할 것을 내용을 한다.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 의료급부 성격이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이걸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에 가서 이제 요새 비싼 뭐 100인치짜리 테레비를 샀어요. 한 1,000만 원쯤 주고 샀어요. 샀는데 딱 집에 와서 전원을 넣고 켰는데 안 켜져요. 안 켜져. 그래서 안 켜져서 삼성전자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을 때 삼성전자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팔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한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안 바꿔준다는 얘기죠. 안 바꿔. 근데 물건을 팔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상식이 어긋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안 바꿔주죠. 그래서 그 레몬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조건을 정해서 보세요. 3번 이상 동일한 고장이 나타나는지 한 번 이상 수리한다 그러면 교환을 해줘라.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사실은 치료의 실패에도 책임이 없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책임이 없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 책임도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그게 주의의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보겠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적 공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장터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약 한 번 먹으면 모든 걸 낫게 해주겠다. 믿어. 이런 계약인데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환자를 볼 때 계약서 쓰지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료복구 관계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또 설명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의사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기가 환자한테 어필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근데 이 계약에서 보면 그 정관절제술 파는 데가 있어요. 정관절제술 하면서 이거 하면 애 안 놓는다, 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관절제술 했는데 애가 나았단 말이죠. 근데 정관 수술이 어떻게든 실패한 거죠. 남아있던 정자가 들어갔거나 뭐 다시 연결됐거나. 근데 이제 애를 낳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정관 수술하면 애 안 놓는다는데 임신했는데 어떡하냐.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관절제술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제 치료에 실패한 건데 결과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가 낳고 먹고 대학하고 결혼 뭐 따지고 뭐 결혼해서 손자까지 다 낳아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있지만 이건 위자료 계산까지 합니다. 위자료 계산을 하는 것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건데 끊죠. 네. 그래서 이 출생이라는 거를 이제 출생 자체는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이 대상으로 보진 않아요. 전통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정관절제술만 조심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고민하는 건 있어요. 이 미용수술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있거든요. 미용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계약 내용에 어떤
특정한 걸 해줘요. 예, 뭐 누구처럼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예쁘게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디를 고쳐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계약 목적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거는 봅니다. 목적 달성이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죠. 추상장애 이런 것도 있고 못생겨진 거에 대한 장애가 있거든요. 추상장애 그걸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안 나왔지만 미용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극부의 목적이 정해진다고 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의료 소송에서 두 가지가 이제 손해배상의 의무인데 주의의무하고 설명의무 위반이에요. 주의의무하고 설명의무 위반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딪히니까 첫 번째 의료법률관계 형성인데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뭐 호의관계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에 있어서 호의관계는 없죠. 거의. 그러니까 환자로 왔을 때 계약서를 안 쓴다는 얘기는 환자로 왔을 때 다 법률관계라는 얘기처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의료법률관계가 뭐냐? 너희가 집에서 어젯밤에 술 먹고 몰래 밤에 늦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안 주면 그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밥을 못 얻어 먹는 게 당연한데 네가 밤에 술을 먹고 기숙사에 와서 잤는데 아침에 식당에서 밥을 안 주고 너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술 먹고 다니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너 법률관계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의관계가 없는 겁니다. 의료법률관계. 그래서 의료관계의 형성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판결은 옛날 판결이면서 기억이 안 나는 서울대학이었지. 옛날에는 손해보험 그 자동차 손해보험이 다 그 병원마다 달라가지고 계약을 맺어야만 이제 그 자동차 배상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계약되지 않은 병원에 가면 이게 그 일단 그 치료비를 다 내야 돼요. 비싸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회사 계약만 맺을 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찾다가 병원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환자를 왔단 말 듣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제 카트를 들고 갑니다. 가서 택시 옆에 딱 대고 환자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기사가 환자를 택시에서 안 내리고 문을 안 연 다음에 보험이 되냐, 뭐 절차는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 보험이 안 된다니까 다른 병원 간 거예요. 근데 사망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형성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됐으니까 손해배상 공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애당초졌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병원 응급실 앞에 누군가 무의식 상태 환자를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응급실 당직 의사가 담배 피러 이제 문 열고 나갔는데 우연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 이게 성립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 순간에 이 환자를 보호해야 될 보존인적 지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사무관리가 해석돼가지고 눈 감고 들어가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진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밖에 나가지 마라. 당 있을 때 문 밖에 누가 있을지 모른다. 보면 다 네 책임이다. 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료보험도 아니고 그렇다. 두 번째 거는 제가 가상적으로 만든 건데 보증인적 지휘관계라는 게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본 사람.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 되느냐. 이때는 이제 법률적으로 헤엄을 칠 줄 알아야 건져주지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좀 뭐 위험하잖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데 상황은 비슷한데 이제 헤엄을 칠 줄 아는 거로 되는 거예요. 의사가 수상 구조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픈 환자를 보면 거의 뭐 보증인적 지위가 성립된다. 돌아서서 가면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결과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보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주의 의무가 나와요. 주의 의무를 다해서 환자를 봐야 업무상 과실이 없고 그래야 손해배상을 안 받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 능력이 뛰어난 의사가 있죠. 무슨 그 드라마로도 나온 서번트 환자 내 자기가 의사가 사실은 환자를 엄청나게 잘 보는
그런 의사도 있고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의사도 있는데 의사의 주의 의무는 의사 개개인을 판단하지만 그 기준은 업계 기준으로 합니다. 업계 일반적인 의사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면 일반적인 외과 의사의 주의 의무, 업계 행태입니다. 그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적인 외과 의사가 해야 될 정도의 주의 의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일반적인 외과 의사 능력보다 더 좋아.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 안 한 걸 가지고 주의무가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건 자기가 좀 불성실한 거지. 그건 환자한테 해를 끼쳤다고 보시는 않죠.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갖고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능력이 모자란 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능력이 안 되시. 그래서 남들만큼만 따라가야 되는 게 그래 주요 뭐 그래서 밑에 연차의무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연차의무 갈고 닦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월에 따라서 의료 업계의 그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수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수교육 받아서 그 받는데 중요한 게 보수교육을 하잖아요. 그 외과 학회에서 그래서 보수교육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됐어. 그래서 2, 3년 지나서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보수교육을 안 가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 옛날식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연차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소아에서 그 신생아 그 케어할 때 O2 농도를 어떻게 정할 건가 가지고 그 리트런트 파이브 디스플라즈라는 거 신명하는 초기에는 그게 주의무 없다고 됐다가 10년 뒤에는 주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하게 됩니다. 10년 사이에 이제 연찬이 다 돼서 이제 일반적인 업계 표준이 되는데 혼자서 공부 안 하고 이제 개업하신 분들이 그대로 했다가 이제 사고 나면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을 들어가게 되는 이게 이 주의무라는 게 이제 각각의 장면에서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장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응급실에서도 주의무가 많이 나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사건 나는 것 중에 흔히 이제 이 미스 캐치하는 놓치는 게 전원할 때 좀 잘 난다. 전원할 때. 전원할 때 하는데 전원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되죠. 시설 인원 부족 설명과 동의 전송에 수반되는 주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전원은 두 개의 그 주체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병만 하고 받는 병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혼자 환자를 보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판례 보면 보낼 때의 인포메이션을 잘못 줘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미숙한 건데 보내는데 얼른 보내고 싶으니까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이제 환자 상태를 조금 약하게 표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A라는 병원이 조금 작고 B라는 병원이 좀 큰데 B 병원을 보내고 싶은데 A 병원에서 환자가 조금 가면은 뭐 어느 정도 괜찮다. 바이탈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응급술이 뭐 어느 정도냐 물어보면 조금 좋게 얘기한다고. 근데 막상 갔는데 가보니까 얘기하고 들은 거하고 달라. 환자 상태가 안 좋네. 그 수술을 못 해.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가지고 큰 병원 더 갔는데 사망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서 수술 못한 병원이 잘못이냐, 처음에 보낸 병원이 잘못이냐, 이것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법원은 구체적으로 따져봅니다. 따져봐서 누가 잘못했냐 따져요. 전원할 때. 그래서 인포메이션 잘못 준 게 확실하면 A 병원이 그 전원에서 주의무 위반입니다. B 병원은 위반이 없고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걸 예상을 안 한다는 거죠. 전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면은 다 될 줄 알거나 또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뭐 설명과 이송 수단만 해주면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기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전원을 안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녹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보내면 큰 병원 보내기 때문에 뭐 주의 의무가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흔히 생각하시는데 전원 가서 사망하면은 결국 다 따지고
다 따지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처치가 어떻게 됐냐, 보내기 전까지 제대로 했냐. 그래서 결국은 그 보내기 전에 원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큰 병원에 보냈다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정말 그 상황이 안 좋아서 꼭 보내야 될 상황이 되면 보내는 게 도래 낫지, 웬만하면 큰 병원 보내자 이것도 능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로 선택이 있는데 요거는 그 밑에 경로 선택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이런 거예요. 그 응급실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큰 병원도. 그러면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죠. 예, 그 병원이 이제 동문병원이라고 보통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보냈는데 응급실에서는 동문병원으로 보냈죠, 그동안. 보냈는데 일본 케이스입니다. 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이 있으면 되게 병원에서 커버가 안 되면 동문병원으로 보냈죠. 그게 이제 루틴인데 문제는 동문병원이 한 40분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뭐 15분도 주고 20분 좋고. 근데 그 사이에 한 30분 되는 거리에 동문병원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다른 병원이 개원을 한 겁니다. 15분 되는 거리에. 그래서 똑같은 과를 전공한 사람이 동문이 아닌 병원이 15분 거리에 생겼는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는 늘 하던 대로 30분 되는 거리로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날에 따라 이제 차가 좀 막혀가지고 조금 더 걸렸고 환자는 이제 사망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그 병원으로 간 게 최선이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환자 가족이 이제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왜 30분 이상 가면서 가느냐? 15분 거리에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소송이 됐고 그 경우는 주의무 위반으로 처분해서 손해배상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병원으로 보냈던 루틴이 어느 순간에 주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본인 생각이 좀 이상하지만 가능한 얘기죠. 네, 가능한 얘기죠. 물론 내가 15분 내에 병원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또 따져보겠죠. 과연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타당한가? 과연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몰랐더라도 미리까지 이게 주의무로 들어가는 거죠. 항상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수련의의 주의무라고 했는데 수련의의 주의무는 아까도 저기 분업 신뢰관계 분업적 의료행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형법에서도 하고요, 민법에서도 하는데 이건 이제 약간 이제 형법과 민법의 이제 법적 이상의 차이는 뭐냐면 형법은 범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골라서 처벌한다라는 일반적인 목표죠. 범죄자를 처벌한다. 그 민법은 뭐냐? 민법은 환자, 피해자의 보상, 배상을 충분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의료사고가 생기면 자기가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는 걸 하고 그걸 면책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게 신뢰를 치는데 이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서 관여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일단 불법행위 참여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내부적으로 그 잘못한 사람끼리 정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구조가 구상권이라는 거야. 구상권. 이 구상권이라는 거는 그 뒤에 정산하는 건데 이게 그 형법하고 다르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상권은 손해배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2차전 하는 거거든요. 리턴 매치도 아니고 패자전, 패자부활전처럼 자기들끼리 하는 거라서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막 또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상권도 잘 조심해야 되는데 구상권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당하는 수가 있죠. 수련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뭐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뭐 수련이는 전문의에게 물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수련이가 안 물어보고 했으면 그 자체가 주의 의무 위반이 되니까 공동불법행위로 쭉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지도 의무라는 것도 있죠. 요양지도 의무도 있는데 이거는 복용하는 약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 한때 이제 좀 문제가 됐다가 이제는 이제 요양을
지도부가 이제 의학분업되면서 약사가 이제 지문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의사는 안 해도 되냐? 근데 또 그렇게 안 봐요. 이제 법원에서는 약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약만 지어주고 가면 안 되고 어떻게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근데 요거는 조금 그 일반적인 설명하고는 그렇게 설명을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보다는 약 복약 지도서 같이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처방하고 그때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병원에서 약을 직접 주게 되면 병원 약제실에서 그러면 이제 약의 요양 지도 뭐 그러니까 운전하지 마십시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임신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알레르기라든지 조심하든지 또뭐 EPS도 문제, 엑스트라피나럴 신드롬 같은 거 나오시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어서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방전만 줄 때는 이게 복약 지도가 약국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했냐 아니냐 또 의사한테 또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하고 뭐 설명 안 했는데 부작용이 난 경우인데 약사 의사까지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래서 뭐 합의하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여학생인데 그 약 먹고 익스트라 피라미드 심정이 나타나가지고 도서관에서 춤을 추는 바람에 아주 그냥 학교 생활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위장관 약간의 그래서 야 그것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정을 하고 뭐 주장하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주장하는 거. 근데 그거 설명 안 해서 먹고 도서관 아까 그렇게 됐으니 뭐 위자료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흔히 잊어먹기 쉬운데 동일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데 퇴원할 때 주의사항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사건 나온 거는 그러니까 뭐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응급실에서 고압산소 호흡하고 퇴원하고 그 다음날 집에 퇴원하고 또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그 다음날 또 들어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원할 때 뭘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해주냐? 야, 왜 안 해주지? 그러지만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치가. 응급실에서. 하루 입원시켜놓고 처음 받았던 친구는 자기 퇴근하고 그 다음날 근무하는 사람은 퇴원하세요 사인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또 가스 먹고 또 들어왔고 왜 그렇게 된 거지? 물어보니까 아예 집에서 샌다고 나중에 알게 되면 집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지 그 얘기는 안 해줬네.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퇴원 후 주의사항도 요양 기본이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하고는 상관없어요. 설명은 하지만 일반적인 주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오토노미인데